토트넘이 충격적이었던 뉴캐슬전 참패 이후에 결국 스텔리니 대행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오늘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 어떻게 올라왔냐면 다니엘 레비의 클럽 업데이트라고 하면서 올라왔는데 뉴캐슬과의 일요일 경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보는 것은 참담했고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많은 이유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레비, 이사회, 코치 및 선수가 모두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나에게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리니 대행 감독은 그의 코칭 스태프와 함께 현재 역할을 떠날 것입니다. 스텔리니는 우리 시즌의 어려운 시기에 임시 감독으로 부임했고 저는 스텔리니와 스텔리니의 코칭 스태프가 힘든 시간 동안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업무에 임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라이언 메이슨이 즉시 효력을 발휘해서 수석 코치의 업무, 대행 감독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라이언 메이슨은 클럽과 선수들을 잘 알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그의 코칭 스태프에 대해 더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스텔리니의 코칭 스태프들이 다 나갔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도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선수단은 시즌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공지를 다니엘 레비가 남겼고요. 결국에는 스텔리니 대행 감독이 경질되고 대행 감독의 대행 감독을 라이언 메이슨이 또다시 수행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자체가 사실은 토트넘이라는 클럽이 얼마나 방향성이 없는 상태에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포인트거든요. 일단 콘테 감독을 경질하고 수석 코치였던 스텔리니를 남긴 것부터가 약간의 리스크가 존재를 했어요. 물론 스텔리니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어쨌든 콘테 감독의 사단에 있던 사람이고 심지어 수석 코치였기 때문에 콘테 감독의 전술적인 흐름에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캐러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러거는 스텔리니를 대행 감독으로 선택한 것이 토트넘이 콘테의 라이트 버전을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4월 초에 에버튼전 이후에 나왔던 캐러거의 이야기였거든요. 캐러거가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스텔리니를 대행 감독으로 두는 것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이해가 정말 안 된다. 만약 감독을 해고하고 그의 수석 코치를 거기에 남겨둔다면 그는 같은 원칙을 고수하는 임시 감독일 뿐이다. 그래서 스텔리니는 콘테 감독의 라이트 버전이다. 전술적인 측면이 동일하다면 차라리 콘테 감독을 감독으로 두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결국에는 콘테 감독을 경질할 때 토트넘이 원했던 건 어쨌든 콘테 감독의 전술적인 측면이 매우 답답했고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했었던 건데 이때 데려올 수 있는 감독이 부족하다고 해서 오랫동안 콘테 감독의 사단에 있었던 사람을 대행 감독을 시킨다는 것이 토트넘이 변화를 가져간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선택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스텔리니가 대행 감독을 했을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스텔리니가 감독을 수행할 때는 분명한 장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장점은 어쨌든 콘테 감독 시절의 전술을 계속 이제 개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은 시즌 동안 전술에 대한 큰 변화 없이 선수들도 파악이 완료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단점은 변화를 폭넓게 가져가는 것은 당연히 부족하고 특히나 스텔리니가 감독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거였는데 토트넘이 스텔리니 감독을 임시 감독으로 선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이 이번에 발생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얼마나 방향성이 없는 거냐면 예를 들어 맨유를 생각해 봤을 때 맨유는 지난 시즌에 솔샤르 감독을 경질하고 나서 데려올 감독이 없으니까 일단 랑닉 감독을 임시 감독으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랑닉 감독을 임시 감독으로 데려올 때 가지고 있었던 맨유의 목표는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조금 더 트렌드에 맞는 축구, 볼을 점유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만들어가는 축구를 하겠다. 왜냐면 그 전에는 무리뉴, 바날 감독, 모예스, 솔샤르 등등 감독의 스타일 자체가 일관되지 않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축구가 없이 계속 감독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의 축구가 명확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이 점을 바꾸기 위해서 명확한 스타일을 가지고 구단을 운영하면서 그 스타일에 맞는 감독을 선임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랑닉이라는 공격적인 축구와 압박 축구를 좋아하는 감독을 데려왔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감독으로 테나흐 감독을 데려올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테나흐 감독을 데려오면서 테나흐 감독의 스타일에 맞는 선수들을 어쨌든 잘 데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테나흐 감독이 보여주고 있는 축구는 물론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지만 볼을 조금 더 많이 점유하고 조금 더 앞선에서 압박을 하고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하는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 맨유의 사례가 감독을 시즌 중에 경질했을 때 굉장히 좋은 사례로 남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은 일단 우리가 어떤 스타일의 축구를 하고 싶은지 라는 것조차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콘테 감독을 경질한 이후에 그냥 그대로 스텔리니를 임시 감독으로 선임을 했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이름들은 데제르비, 나길스만, 엘리케, 이렇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볼을 점유하는 스타일의 감독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이미 토트넘이 어떠한 명확한 스타일을 가지고 축구를 하고 싶다 라는 것 자체가 내부에서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여기서 메이슨이 임시 감독을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딱히 없습니다. 메이슨이 저는 감독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번에 스텔리니가 임시 감독을 수행할 때도 사실상 스텔리니와 메이슨의 공동 감독 체제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벤치를 보면 스텔리니와 메이슨이 계속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감독 경험이 스텔리니보다도 없는 메이슨이 혼자서 얼마나 성적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라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전술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간다면 그 전술적인 조직력을 끌어올리는데 어쨌든 시간이 필요한데 토트넘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토트넘이 메이슨을 대행 감독의 대행 감독으로 선임했을 때 엄청난 변화를 기대하기는 약간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메이슨이 임시 감독을 했을 때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이 감독은 포체티노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때의 모습이 지난 뉴캐슬전에 나왔었습니다. 어떤 거냐? 2시즌 전이었죠. 메이슨이 임시 감독을 맡았을 때는 무리뉴 감독의 4-3-3에서 변화를 줬던 게 알리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시킨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알리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시켰던 이유는 알리를 중심으로 측면 공격수들과 케인까지 이 4명의 선수가 좁게 모여들면서 전방에서 수비적인 블럭을 형성한다 라는 거였거든요. 특히나 이 알리가 상대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압박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포체티노 감독 시절의 데스크라인과도 약간 비슷한 결이 있고요. 뉴캐슬전에 실패했지만 스킵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려서 뉴캐슬의 기마랑이스를 압박하게 만들었던 그 전략과도 상당 부분 유사하죠. 그래서 사실 지난 경기가 스텔리니 머릿속에서 혼자 나온 게 아니라 메이슨도 많이 개입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메이슨 감독이 임시 감독을 맡았을 때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이제 이 기록은 뭐냐면 무리뉴 감독과 메이슨 감독의 압박에 대한 부분을 표시한 자료거든요. 이게 PPDA라는 수치인데 이 수치가 뭐냐면 우리가 공격 지역에서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준 횟수 나누기 상대의 패스 횟수, 이렇게 수치화를 해서 압박이 전방에서 얼마나 잘 이루어졌느냐 이거를 측정하는 수치예요. 그래서 PPDA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당연히 우리의 수비 횟수는 늘어나고 상대의 패스 횟수는 줄어드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메이슨 감독 시절의 이 그래프가 무리뉴 감독 시절의 그래프보다 훨씬 더 밑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방 압박을 많이 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손흥민부터 알리, 케인, 그리고 오른쪽에 있었던 베르바인, 이런 선수들이 중앙으로 좀 모여들면서 안쪽에서 수비적인 블럭을 형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수비적인 블럭이 상대팀이 공격을 전개할 때 한쪽 측면으로 순간적으로 쏠리면서 상대를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지난번에 메이슨 감독이 임시 감독을 맡았을 때 부족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감독적인 경험이 적다 보니까 전방 압박을 하는 건 좋지만 이 압박이 체계적이진 못합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전방 압박을 하다가 상대팀이 뒷공간으로 패스를 뻥 찔러주면 순간적으로 한 번의 패스만에 토트넘의 수비 뒷공간이 무너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한 번의 패스로 상대팀이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려서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메이슨 감독이 맡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전방 압박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시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여기서 불안한 건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 포백을 쓰면서 메이슨 감독도 포백을 썼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번처럼 어설픈 포백이 또 나온다면, 특히나 지금 토트넘의 수비 라인의 구성이 오른쪽에 에메르송, 왼쪽에 벤 데이비스가 없는 상태라서 공격적인 윙백 2명, 페리시치와 포로, 수비적으로 부족한 이 2명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이 2명은 3백의 윙백은 가능하지만 4백의 풀백은 분명히 수비적으로 매우 부족한 점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불안하고, 전방 압박을 했을 때 얼마나 메이슨이 전방 압박을 잘 짜올 수 있을까 라는 것도 매우 불안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손흥민 선수한테는 조금 더 좋을 수가 있는데, 메이슨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임시 감독 시절에 잘 활용을 했거든요. 측면 풀백이 높게 올라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케인과 함께 투톱을 형성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 케인이 내려오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내려가고, 이때 손흥민이 중앙에 있다가 케인이 끌고 들어가는 수비수의 뒷공간으로 침투를 한다.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었고요. 실제로 이러한 장면에서 득점도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케인이 약간 내려오면서 상대 수비수가 케인을 따라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순간 손흥민이 측면에 있다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한 번에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넘겨줍니다.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손흥민이 완벽하게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갔고, 그리고 여기서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가니까 손흥민이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득점을 기록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죠. 그래서 메이슨 감독이 남은 시즌 동안 어쨌든 경기를 치러갈 때 손흥민의 움직임은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토트넘이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루기에는 약간 역부족인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다음 시즌을 생각해 봤을 때도 아직까지도 토트넘은 명확한 축구 스타일을 찾지 못하고 명확한 방향성을 구단 내부에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